거부에서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하고 엄청난 전쟁을 치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예제가 폐지돼요. 중세기가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동아혁명 때 과부의 제자를 허하라. 아시죠?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은 남편을 잃고 나면 제가를 할 수 없었어요. 서얼차별을 철폐하라. 자기 어머니가 정부인이 아니면 정부인이 아닌 부인에게서 난 아이들을 차별했죠. 불과 100년 정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관업이 선업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고려 때부터 올라가 망이 망소에 난 뭐 살찌개 이런 선민 노비들의 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 또한 여러 차례 일어났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국가가 오늘의 복지국가에 왔습니다. 복지국가는 민주국가에 대립하는 개념도 아니고 또 발전국가에 대립하는 개념도 아니고 안보국가에 대립하는 개념도 아니고 복지국가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국가 안보 치안 유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물질적 빈곤, 결핍에서 오는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망대로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열어주고 그게 민주국가예요.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살면서 개별적으로 부닥치는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서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는 이런 복지국가로 지속적으로 진화해온 것이 국가의 역사이고 우리나라도 해방 직후에 국가가 없었고 미군정이 들어와 있었죠. 그때 38선 남과 북을 38선을 경계로 남북에서 각각 미군과 소련군 군정의 지원을 받는 두 정부가 성립되면서 두 개의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모두가 안보국가로 시작했어요. 북은 미 제국주의 괴뢰 정권, 괴뢰 도당을 타도하고 조국을 사회주의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국가가 성립했고요. 남쪽에는 소련과 중공의 수배인 공산주의 괴뢰 정권을 타도하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한반도를 통일시키기 위한 그런 반공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때 제1의 가치는 안보였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 권리, 문화적 다양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내는 시대였어요. 그것이 6.25를 거쳐서 엄청난 내전을 거쳐서 다시 남북으로 민족이 분단되면서 안보국가 성격이 굉장히 강화되었죠. 그 다음에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발전국가의 길을 걷게 되죠. 발전국가. 국민을 배불리 먹여야 돼. 국민소득 1인당 1000달러를 종교적 숭배의 목표로 삼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100억 불 수출.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웃기는 거죠. 우리가 한 8이면 100억 불 수출해요, 요새. 그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10억 달러를 돌파했을 때 수출해요. 그때가 1966년인가 7년인데요. 저희 초등학교 간단하게 10억 불 수출 달성을 기념하는 판넬이 쫙 붙어가지고 교장선생님 인솔하에 전교생이 다 그걸 보고 다니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신앙이었죠.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수출 100억 불. 지금 보면 참 기거지 없는 그런 목표를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독재적으로 임했습니다. 호랑이 밥에 먹던 시대의 얘기죠. 그것이 전두환 정권 때까지 갔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의 정권 교체를 하신 이후로 본격적인 민주국가의 궤도에 올라갔죠. 최근 들어서 드디어 이제 우리도 현대까지 문명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향해서 가자는 논의가 비로소 이명박 정부 참여정부 때까지는 그런 얘기 별로 없었어요. 복지 얘기하면 좌파정권이다, 뭐 서준주의다 이렇게 하다가 거꾸로 진보여 안녕이라고 서울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쓰시고 진보여 이제는 안녕. 그리고 보수가 이제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던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서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최근에 와서는 아주 급격하게 국민들이 나는 진보요 그렇게 얘기하고 진보 정당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진보적 인사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도 이제 발전국가, 민주국가 단계에서 그걸 넘어서서 복지국가로 올라서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빨리 좀 나가죠. 국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저희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게 있긴 한데요. 달라이라마가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정부는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많은 비난을 했죠. 이라크 전쟁은 부당한 전쟁이죠. 나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 우리 군대를 파견했죠. 이런 결정을 두고 대통령이 도덕적 기준을 침해한 나쁜 결정을 내렸다고 엄청난 정치적 비난을 가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 이상이라고 할 때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허용되는 것이 정의죠. 왜 달라이라마의 한국 방문을 막아야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럴 만한 도덕적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논리도 없어요. 도덕적인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도덕을 따질 때 국가 이상은 도덕과 관계가 있는데 국가의 이상인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중심에 놓고 도덕적 잣대를 잴 때 개인에 대한 것과 국가에 대한 것을 좀 다르게 해야 현실적인 내용인데요. 유명한 제목이 있죠. 책이 있죠. 이 제목에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라이먼트 리버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여기 뭐 빠졌네. 개인을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입니다. 이타성.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개인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가장 높은 도덕성. 그러니까 국가를 중심에 놓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정의는 조심을 해야 돼요. 정의는 영토 내에서 자기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국가가 실현하는 정의는 그 국가의 영토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요. 이게 달라이라마의 방안을 왜 허용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다면 중국 정부에서 달라이라마의 방안을 허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 굉장한 외교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 외교 분쟁은 곧장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교역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협박이죠. 국제사회는 정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지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달라이라마의 방안을 허용하지 말아야 될 정당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허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손실 이거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허용을 안 한 거죠. 이걸 가지고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실현하는 정의라는 것은 국경의 영토 범위를 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현실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이익의 공유도 아닙니다. 지금 한미 FTA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한미 FTA가 이렇게 격렬한 논란에 부딪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한미 FTA가 미국과 한국 양쪽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한다 할지라도 한국 국내에서 윈너가 있고 루저가 있습니다. 농어민들, 축산농민들,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피해자가 되고요. 뭐 자동차, 핸드폰 등등 이런 쪽에 종사하는 수출기업, 수출산업 쪽들은 윈너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윈너와 루저 사이에 보상을 도모를 합니다. 지금 이게 FTA를 하려면 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야간에 지금 반상을 점거하고 12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한 해 만에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다 보상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국가는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익의 공유단이에요. 그 국민들이 자기의 이익을 국가 이익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방법을 논의해서 합의하고 시행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그러나 국경의 범위를 넘었으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국가를 대체하는. 따라서 국가가 실현하는 정의의 여러 원칙들은 어디까지나 그 국가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그 국가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도덕적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라크 파병도 비슷한데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범위는 이런 것이죠. 이라크 전쟁은 분명히 잘못된 정보 또는 조작된 정보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조작된 정보에 의해서 부당한 전쟁을 합리화하면서 미국 이라크를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서 문제가 터졌다. 부당한 전쟁이고 이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이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데 당시 뭐 북한 폭격론이 나오고 악의 축 발언이 나오고 불량국가 발언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국미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정세가 너무나 불안정한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그때 미국 쪽의 협력을 받아내지 않으면 뜻이 불가능한데,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라는 이 대통령의 특이한 성격으로 미루어볼 때 이것을 거절했다가는 남북관계 정책, 한반도 정책에서 미국 쪽의 소극적 협조라도 끌어내는 것이 너무 어렵겠다 라는 판단 때문에, 이것이 비록 도덕적으로 보편적 도덕 기준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전투부대를 파병해 달라는 미국 쪽의 요구, 10,000명 이상, 이것을 3,000명으로 줄이고 전투부대를 보내는 대신 특전사를 보냈죠. 공수부대를 보내는 대신 임무는 비전투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 것으로 절충해서 3,000명의 전투요원을 민사작전이라는 건설, 공병 이런 일을 하는 비전투 임무를 주어서 이라크에 보내고, 그것도 야전에서 이라크 저항군과 부딪히지 않게 미군 영내의 어느 한 구석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시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줬고요. 그 덕분에 일시적이지만 그 후 일정 시기 동안 남쪽이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미국 쪽의 어느 정도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라크 파병이 정당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의 결정이라는 것은 때로 보편적 도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가 아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진보, 마지막으로 제가 진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